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할 소설은 김은재 작가님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작가님은 2002년 단편소설 달맞이 꽃으로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오늘의 소설 나는 누구인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할아버지가 아내인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김은재. 헤어지겠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물론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겠지요. 하지만 갈수록 기억력이 나빠지고 자학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어 두려워요. 올해로 내 나이 76, 78?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지만 젊은 날에 술로 내 몸을 혹사한 걸 보면 오래 살았어요. 지금 약을 먹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못합니다. 모르지요.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신약이 발명된다면 고칠 수 있을지. 그렇다고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내가 내 손으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하느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될 테니까요.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고상하고 도덕적인 당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게 옳은지 고민해 보아야겠어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분노 표출로 내 행동이 거칠어져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양심상 이제 그런 행동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지 어렴풋이 47년이 지났을까요? 31살에 신부님 소개로 만난 후 둘째 자영의 도움으로 얻은 12평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지요. 다 지났으니 하는 얘기지만 사실 어머니와 형님은 당신이 버거운 상대라고 걱정했었어요. 출신부터 달랐지요. 당신은 서울 태생, 나는 바닷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게다가 학벌이나 직장, 미모가 뛰어나서 형수는 당신의 학력과 아름다움과 결혼 조건에까지 질투를 부렸죠. 당신의 결혼 조건은 딱 하나였지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부님과 막역한 사이였던 둘째 자영이 부랴부랴 신부님께 나의 세례를 부탁했어요. 신부님은 저 혼자 교리를 가르친 후 단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례였죠. 3개월 교리를 배우는 동안 예수님이니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당신 마음을 얻기 위해 싫어도 교리를 배웠어요. 당신이 그렇게 요구할 일은 없겠지만 기름통을 지고 불 속을 뛰어들라면 뛰어들 각오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나무꾼과 선녀 설화처럼 당신은 선녀였지요. 나는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이 된 심정으로 당신을 붙들어 매기 위해 세례를 받았어요.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무렵 나에겐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젠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그중 한 사람은 교장 선생의 딸로 집에서 신부 수업을 조신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사진도 보았죠. 순진한 밝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중매쟁이 마담 뚜가 소개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마담 뚜의 수첩에는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당시 마담 뚜는 상류층 자제들을 상대하는 직업적인 중매쟁이였어요.
나는 상류층은 아니었지만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대기업에 취직한 엘리트라 중매쟁이의 수첩에 올랐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24살 정도로 내 담당의 거래처 사장 딸이었어요. 또렷한 기억은 아니지만 내가 갈 때마다 사내 지미로 대접해 주었죠. 그는 앞으로 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며 나를 사익감으로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격리를 보고 있던 사장의 딸도 가끔 식사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곁눈질을 하며 나를 힐끗 쳐다보곤 했어요. 나와 눈이 마주치면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는 모습은 귀여웠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형님과 형수 역시 그녀 정도면 아주 좋다고 했죠. 형님은 궁핍한 살림살이에 간암으로 5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들 학비 부담으로 힘겨워했었으니까요. 이제 나도 돕기를 원했죠. 이런 일 당신에겐 관심도 없겠지만 어쨌든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알리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어봅니다.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어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니 믿어줘요. 당신은 조건 좋고 유능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좋았을 걸. 괜히 나와 결혼하여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럽니다. 사장 딸과 결혼할 것도 잠깐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나고부터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세 번째 만남이었던가요?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마담 뚜가 교장 딸과 더 만나보라는 강요에 못 이겨 거절하려고 차집에 갔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자 갑자기 교장 딸이 오는 바람에 나는 당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순진한 그녀를 괴롭히기라도 한 듯 변명하고 달래느라고 지체하다가 당신과 약속 장소에 늦게 간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내 얼굴에 나타난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어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나는 당신에게 확답받지 못해 양다리 걸친 게 들킬까 불안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는 당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야 소용없겠지만 나 또한 나와 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 멋대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자유로운 정신이 당신의 치마끈에 묶여 꼼짝 못했으니까요. 살면서 불만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옳다고 따랐어요. 장모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알았고 당신의 오빠마저 발벗고 나서서 나와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와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처음 만난 장인이 선한 얼굴이라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겠어.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의 선한 눈빛을 닮았어. 라고 해주셨을 때 나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장모님은 수도원에 가겠다던 딸이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니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할 수 없었겠지요. 또한 장인과 장모님은 당신이 대학교 조교수로 있던 교수 신부님의 소개라고 하니 신뢰가 가셨겠죠. 나중에야 나의 착한 심성과 성실함을 보시고 좋아하셨다지요. 그런데 나는 당신 오빠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하는 듯한 나쁜 기억만 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의 기억은 최근부터 점점 지워지는지 당신의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결혼 초에 형님에게 죽어 지낸 게 억울해서 아직도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였던가요? 형님, 우리 집으로 놀러 오시게 하세요. 바둑 2개. 이제 난 형님하고 안 좋은 감정 다 잊었어요. 피자 늙어가는데. 내 말에 당신이 주저하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눈치백단 아니에요. 상사 눈치, 부하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눈치 하나로 회사 임원까지 되었잖아요. 요즘 들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상태에서 바둑을 두다가 형님이 불쑥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옛날 멸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내가 분노할까 봐요. 언제부터 나의 기억이 지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깜빡깜빡 고장난 형광등처럼 기억이 사라졌다 다시 떠오른 기억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손자들 이름을 부를 때부터였을까요? 둘째 손녀와 셋째 손녀 이름을 늘 바꾸어 불렀죠. 돌아가신 어머님도 칠남매의 손자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셨으니 처음에는 늙으면 다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나이를 먹는 건 행운이다. 이 말을 신문 칼럼에서 보고 마치 노인들의 삶을 경멸하는 듯한 악담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80세가 넘어 알츠하이머로 16년은 더 사시다가 96세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셨던 어머니를 떠올려서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알츠하이머는 유전성이 있다지요. 그것도 아들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다는 말에 나도 어머니처럼 오래 살까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헤어질 결심을 한 거요. 이란성 쌍둥이가 4살이었던가요? 셋째 손녀는 할아버지, 언니 이름이랑 왜 자꾸 바꿔 불러요? 내가 누구예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똑바로 바라보며 윽박지르는 통에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어디 어른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봐. 화를 냈었어요. 곧 후회했지만 셋째는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를 멀리하더군요. 이란성 쌍둥이인 셋째는 넷째 아들보다 관심을 받지 못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이해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할아버지를 우습게 보는구나 싶어 속상했어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저하되는 것인지 잘못도 없는 어린애에게 화를 내었으니 이건 분명 신경인지 장애라는 병이에요. 흔히들 치매라 부르지만 치와 매는 어리석다는 뜻을 담고 있죠. 어리석다니요. 난 치매라는 말 사용을 반대합니다. 독일의 알로이드 알츠하이머 박사는 이를 병으로 정의했어요. 그의 이름을 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어머니 때문에 공부를 했죠. 어머니가 시간 개념이 없고 최근의 일만 기억 못하셨을 뿐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당신도 기억하죠? 형수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어하자 당신이 기꺼이 우리 집으로 모셨잖아요. 당신이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면 어머니는 당신에게 존댓말로 감사 인사를 하셨죠. 흔히들 예쁜 치매라고 하지만 불자였던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집안의 종교는 통일해야 한다며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셨죠. 어머니는 병 중에도 한숨을 내뱉으면 마음이 더 병든다며 한숨 대신 주여, 주여 읊조리듯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지요. 그때 알츠하이머 병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기억나는 어휘를 모두 소환해 그 문장에 적절한지 대입해보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죠. 한 달 전 일이나 일주일 전 일, 심지어 어제 일어난 사건도 전혀 기억 못하다가도 메모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달력의 메모를 봅니다. 삼상 임상시험차 병원에서 만난 변호사분, 당신도 알지요?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어휘를 잃어버려 소통이 안 된다고 그의 부인이 답답해하지 않았나요? 변호사의 부인은 당신 남편처럼 말을 잘하고 감사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죠. 그때 당신은 우리 남편은 다른 거 몰라도
어휘력만큼은 옛날 그대로라 감사할 일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의기양양해서 어깨를 으쓱거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지금도 둘째와 셋째 이름이 헷갈려요. 둘째 손녀가 2살 때쯤인가요? 그때까지는 내가 정신력이 좋았죠. 말을 배우기 시작한 둘째가 10번을 물어도 나는 10번을 대답해 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둘째 손녀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는 반대로 내가 10번 물어도 둘째 손녀는 10번이나 대답해 줬어요. 짜증내지 않고 대답하는 둘째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마 당신이 말 잘 듣는 둘째 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아파트 우리 집 2층에 사는 손주들은 나의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손녀가 아침 일찍 아래층으로 달려와서 할아버지, 아침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언니 좋아하는 소시지 넣고 볶음밥을 했어요. 난 소시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 먹는 고구마와 달걀, 두유가 좋아요. 둘째는 식성부터 나를 닮았어요. 또 학교 다녀와서 참새처럼 조잘거리면 무료했던 나는 새소리 듣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가 하는 말들은 나를 웃게 했죠. 둘째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 못하고 당신에게 되묻는 나를 위해 아예 그의 어록을 만들어 프린트해서 줬어요. 둘째와 셋째의 첫음이 같은 이름 대신 둘째의 세례명으로 썼더군요. 당신이 거실에서 드라마에 빠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나는 당신을 방해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와서 바둑 프로그램을 보곤 했어요. 그것도 무료해지면 항상 책상에 놓여있는 그 어록을 펼쳐보고 혼자 웃었어요. 가끔 멀리 떠난 그 애를 그리워하며 읽어보기도 했어요. 오늘도 그 어록을 펼쳐 읽어봅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어떻게?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사나워졌어요. 우리 강아지는 안 변했어. 나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허리 아프다고 장난감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잘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좀 착했어요. 이제는 안 해요. 아빠는 언니가 우리 집에서 대장이래요. 언니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대장은 맞네. 아빠가 언니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아빠가 대장이지. 언니는 울보의 떼쟁이 쌍둥이가 종이 인형이었으면 좋겠대요. 난 쌍둥이가 귀여운데. 참, 민키, 뽀삐, 해피랑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고 싶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민키랑 뽀삐는 죽었는데 어떻게 알지?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뽀삐는 엄마를 물어서 다른 집에 보냈다면서요? 그랬지. 민키는 엄마 강아지였고 뽀삐는 삼촌 강아지였는데 뽀삐는 사나워서 남의 집에 보내고 나서 삼촌이 많이 울었어. 그런데 동물은 영혼이 없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없어.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단다. 강아지에게는 심장이 있잖아요. 해피는 나랑 부비부비도 하며 좋아했어요. 마음으로 느꼈어요. 하긴 인디안 부족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긴 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내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지 6년이 되었다는 말에 나도 놀랐어요. 엊그제 같은데 6년이라니. 처음에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에서 알츠하이머 양성이 나왔지요. MRI, PET 촬영 후 담당 진료 의사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당신이 먼저 놀랐었지요. 뇌 조직에서 크기는 쪼그라들고 파란색의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4개월마다 다니는 정기적인 진료 외에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간테네로맙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 참여시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병원에 나를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처음엔 나는 거절했잖소. 기니피그가 되기 싫다고.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지만 암, 에이즈는 정복했을지 몰라도 알츠하이머는
신의 영역인지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불신했었죠. 그런데도 당신은 희망을 품고 나를 이끌었어요. 나는 2년 동안 단백질 제거 주사를 맞았어요. 그 후 PET와 MRI 검사에서 뇌 속의 단백질이 많이 제거된 비교 영상을 보고 당신이 나보다 더 기뻐했죠. 그러나 칸테네루맙이 시험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제약회사에서 중단하고 말았죠. 나는 기억이 좋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진 건 여전하고 절제와 분별력이 떨어지긴 했어도 어휘력과 계산 능력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의사 말대로 나는 병은 아니지만 더 이상 병세가 악화되지 않은 것만으로 임상시험에 성공한 거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다 당신 덕이요. 1년이 지나자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수시로 보살핌을 받고 싶어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당신더러 알아보라고 했죠. 2번째 임상시험에서 자극치료를 받은 후 늘 지던 바둑 2개에 이겼을 때도 효과가 있다며 당신이 제일 기뻐했었어요. 반짝 효과인지 시간이 지나자 바둑 실력은 도무르기 되었죠. 나는 늘 지면서도 친구와 바둑을 맞두자고 했었죠. 당신은 급수를 낮추고 이겨야 속상하지 않고 재미있다고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둑에서는 상수가 100을 잡고 두는데 나는 100을 잡고 두어 판판이 져버려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상수였으니까. 그 친구들의 바둑 실력이 내 발 아래도 못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 바둑 배워두기를 잘했어요. 바둑만 붙잡고 앉으면 잡생각 없이 하루에는 수월하게 가주거든요.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바둑두기 좋아했죠. 당신은 싫은 기색 없이 음식 대접하며 환대했죠. 강 큰 친구야. 나 같으면 집에 친구 초대했다간 벌써 쫓겨났어. 이 형 장가는 잘 갔어. 친구들은 부러운 듯한 시선으로 장가 잘 갔다고 말하면 나는 듣기 싫었어요. 당신은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착한 성품은 대접받고도 남아요. 라고 말해서 친구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죠. 당신은 천사요. 내 길을 살려주는 천사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듯이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 나에게 선하게 대하여 왔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어느 날 당신이 예쁜 옷차림으로 외출했을 때였던가요?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불안했어요. 당신은 활발하게 자신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마음에 사로잡혀 괜히 화가 났었어요. 나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취미 활동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머무르면서 당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는 무력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가슴 속에서 불똥이가 치솟아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탄천을 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타인과 소통이 어려워서 느끼는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해답도 내지 못할 그런저런 생각에 몰입해서 아마 꽤 걸었을 텐데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 없어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죠. 걸음수 15,000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다리가 묵직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로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로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비하게도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온 덕분에 습관적으로 손가락은 기억했어요. 습관이란 기억을 뛰어넘었죠. 당신에게 제일 감사한 일은
사는 집을 옮기지 않은 것이에요. 당신이 말했죠. 65세가 넘으면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내가 살던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당신과 집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반이에요. 말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름 장마철이었던가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양치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죠. 거울에 비친 초췌한 모습을 보았어요. 얼굴에는 고랑처럼 깊은 주름살이 가득하고 쌍꺼풀 진 큰 눈은 축 처져서 뱁새 눈이 된 백발의 노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는 완전히 초점을 잃어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는 저 노인은 누구인가 한동안 쳐다보았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어요. 나밖에. 나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초췌하게 늙어버렸나? 나는 아직 중년이라 생각하는데 내 모습에 허무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병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 때마다 머리를 벽에 찧으셨던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서 나는 머리를 벽에 찧었죠. 나는 자학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젊은 날의 내 열정,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 씁쓸한 자기 모멸감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마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듯 분노가 폭발했어요. 늙으면 다 그런 거죠. 당신의 말은 나를 무시하는 투로 들려 기분이 나빴어요. 늙고 병들면 서름이 많은가 봐요. 당신이 술병을 뺐자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당신은 여전히 젊고 생기발랄해 보이는데 나는 기억력과 분별력도 상실되고 가장의 대접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비참하고 괴로웠어요. 나의 유일한 위안은 술이었어요. 혼동 상태에 빠져 밤거리에서 비를 맞은 건 기억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당신과 아들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 나를 찾아다면서요. 잠시 위치 추적이 중단된 곳에서 이 술집, 저 술집을 기웃거리며 나를 찾았으나 못 찾자 당신은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요. 우산도 버리고 걸치고 간 잠바도 벗은 채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를 맞으며 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걸 다음날 오전에 내가 정신이 좋을 때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당신을 새벽 3시까지 괴롭혔다면서요. 결혼 전에 나를 무시한 당신 오빠 이야기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자식들 교육했건만 엄마 편만 들고 무능한 아버지로 본다며 불평했다면서요. 당신이 내 행동을 매의 눈으로 살펴서 나는 당신 눈치만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했다며 안가슴을 쳤다지요. 그래도 되풀이되는 내 넋두리를 항상 조용히 들어줘서 고맙다며 당신을 안아주었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인내심은 하해와 같다고 말해 함께 웃음으로 마무리했다면서요. 그날 후 감기에 걸려 며칠 고생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와 어제 일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었어요. 내 탓이요. 당신을 괴롭혀서 미안하오. 계속 당신을 힘들게 하는군. 당신은 내가 술을 마시면 대정전이 된다고 걱정했었소. 필름 끊기듯 기억이 끊겨 알코올성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술을 못 먹게 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다오. 술을 마시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살아있다. 자신을 명백히 인식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 비웃지 마시오. 비웃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분노가 일어나 더 큰 소리치게 돼요.
큰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아온 당신에게는 두렵겠죠. 점잖으신 당신이 술을 마시면 헐크가 되어 무서워요. 라는 당신의 말을 듣고 술을 끊겠다고 맹세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술을 마셔야 진정될 것 같으니 이게 병이지요. 알코올은 해마에서 기억 전환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파괴해요. 당신의 애정어린 설명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하느님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은총을 듬뿍 주셨나 봐요. 그 은총 때문인지 당신은 성내지 않고 자애로운 성모님처럼 나를 품었어요. 후덕한 심성을 가진 당신은 언제 내 동맥류가 터질지 어지럼증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자하게 돌봐주었어요. 다음날 정신이 맑아져 당신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주었지요. 이미 당신은 전날 스트레스로 어지럼증을 호소했건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했지요. 기억력이 없어 내가 이상한 행동하면 행동 일기를 써서 다음날 내가 기분 좋을 때 보여달라고 했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려고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가요? 그러나 그것도 무용지물. 내가 써준 금주하겠다는 서약서도 잊어버리고 화가 나면 또 술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술을 마시고 당신을 괴롭혔다죠. 저녁을 먹은 후 새벽 3시까지 말입니다. 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내 존재의 본질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 가정의 조춧돌로서 책임을 다하려 하지만 자식들은 별 볼 일 없는 노인으로 보는 것 같아 나는 무력감을 느끼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아마 그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격지심이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같은 자식도 없어요. 혼자 자립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봉사하며 살면 됐지. 부모 등골 빼먹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뭘 더 바라나요. 당신이 아들 편만 들어 소외된 느낌의 술을 마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당신이 싫었어요. 착한 아들이란 걸 나도 알아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아파트까지 사줘서 독립시켜줬구먼. 47세가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손주도 안겨주지 않고 매일 안부 인사도 안 하는 녀석.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고요. 중국 초나라 노래자는 70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다니며 효도했다는데 내가 재롱을 떨라는 건 아니에요. 병든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매일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매일 찾아와야지. 아버지가 힘없고 기억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로 생각해요. 애들은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어제도 아들이 집에 다녀갔잖아요. 야구 이야기도 하면서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던걸요. 당신은 나를 책망했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요. 당신은 자식들에게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해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역할이 힘겨웠지만 충실히 해왔어요. 이는 삶의 임무이자 책임이지요. 가장의 의무는 마치 시시포스가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져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시시포스는 매일 절벽에 떨어진 돌을 산 정상으로 가져다 놓는 부조리 속에서도 일상의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또 시작한 것이겠죠. 가장으로 열심히 산다는 건 어쩌면 시시포스가 열심히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위가 정상에 도달했다가 떨어질 때 다시 올려야 하는 운명이듯 가장의 의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부심이죠. 진정한 형벌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느끼지 못하는 허망함과 실망감일 것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나 자신일까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요. 나는 나의 역할을 넘어설 수는 없을까요? 곰살맞게 굴던 딸은 조기 교육을 위해 귀여운 손주 4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교육 이민을 가버렸어요. 손주 보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내 기쁨을 사위가 가져갔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아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딸과 애들 소식은 몰라요. 딸과의 영상 통화를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은 자식들이 괘씸한 생각만 들어요. 딸의 손이라도 만져볼 수 없어 나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에요. 그런 나에게 당신은 첫 아들 낳고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으면서 애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주었어요. 그것으로 효를 다했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자식이 주는 기쁨의 기억은 희미해졌어요. 내 머릿속에는 기억의 파편만이 남아있어요. 자식들과의 추억은 단편적이라 즐거웠던 순간들을 소환할 수 없어요. 애들과 추억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그런데 추억의 끈이 끊어진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죠.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죠. 모든 사회적 활동을 단절시켰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친인척과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내 안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갇히는 게 더 편안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떠올렸어요. 그 상황에서는 젊은 날의 자아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알고는 있지만 몸으로 행동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억지로 나를 끌고 뒷산과 탄천으로 산책이라도 다녀오면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열정과 기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3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서 지하철을 타는 것이 생소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되고 모든 활동이 전 상태로 돌아와도 당신 없이 바깥 외출은 두려웠어요. 그래도 대학 동창 모임에는 오랜만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지하철 환승역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지요. 환승역에서 기다리는 친구를 만나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당신이 멀리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와 함께 식당의 경사진 나무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려 신경을 거스르게 했죠. 2층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나만을 노려보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은 판잣집 같은 곳에 좁고 낡은 나무 탁자를 가운데 두고 어깨를 서로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좁은 공간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겁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또한 가난했던 어린 시절 판자촌 집의 기억이 떠올라서 공포심이 더해졌어요. 모두 퇴임은 했지만 회장님, 기업체의 상무, 전무였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추억의 음식이라 해도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강남의 초라한 경상도식 추어탕 집이라니. 오랜만에 참석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친구들과 자주 접촉하지 않아서 나를 부각하고 과시하려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지금도 기업체 대표라서 그런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거만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를 멸시의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침묵하며 나만 주시하고 있었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혼란스러워졌고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말이 어색하고 헛갈리는 것 같았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거저거 주워 섬기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말려주길 바랐지만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의 청년과 늙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는 나는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목덜미와 등줄기로 척척하게 땀이 배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같이 간 친구가 바래다 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중 내내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었어요. 나를 멸시의 눈초리로 보았던 그 친구의 눈빛과 친구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혼돈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질식시킬 것처럼 짓누르는 이 상황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열쇠인가? 생각에 몰입하다 보니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었죠. 당신의 전화를 받고야 집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나는 황급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되지 않아서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했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리의 데이터가 삭제되듯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을 못 찾겠더라고요. 막막해서 한동안 승강기 앞에서 서 있다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에게 환승역을 물었어요. 그 여대생이 환승역까지 나를 데려다 주던 중 또 당신의 전화가 왔어요. 나는 당신과 여대생과 서로 통화하게 했죠. 당신이 이곳으로 올 때까지 함께 있겠다는 여대생 말에 고마워서 10,000원을 주려고 해도 극구 사양하더군요. 당신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듯 불안한 마음이 싹 가셨어요. 그 후부터는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모임 장소까지 데려다줘서 나는 길 찾느라 방황하는 일은 없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의 든든한 울타리였으니까요. 당신도 기억하죠? 수입 주류업체 사장들 모임이 있었던 날, 근사한 호텔에서 당신이 못 먹게 했던 와인을 마시며 옛날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기뻤어요. 25년 전 나는 퇴임 후 수입 주류 중소기업 사장을 하였죠. 내가 수입 주류 번영회를 주재한 모임이라 애정이 있어 꼭 참석했었어요. 이제 나는 회사를 정리한 상태지만 다른 7명의 친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만난 자리라 감개무량했어요. 입안 가득히 퍼진 와인의 맛과 향은 황홀한 행복감을 주었죠. 바디감이 풍부한 와인인데 이름이 뭐였죠? 내가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당신이 내 옆구리를 꾹꾹 찔렀지요. 그래도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와인 맛이라 기분이 좋아서 멈추지 않고 물었죠. 처음 대답하는 동안에는 대화를 나누었지만 나중엔 대답도 없이 저희끼리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들의 무시에 화가 치밀었지만 당신이 살짝 손을 잡아주는 바람에 참았어요. 나를 불쌍한 노인 취급하는 걸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어요. 또한 나로 인해 당신마저 애처로운 눈총을 받는 것 같아 비애에 사로잡혔어요. 그 모임에 다시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은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었죠. 감사하게도 모두 나를 이해하고 당신과 동석하기를 허락했죠.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3번째 대학병원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으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고향으로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처럼 말이에요. 내일 100만 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두시고 호텔 예약하고 기차 승차권도 예매해 주세요. 혼자 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행하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느끼는 외딴 섬 같은 고립감의 정체를 알고 싶기도 해요. 혹시 표현하지 못해서 고립감을 느끼는 걸까요? 당신은 나를 못 가게 제지하겠지요.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믿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해주면 안 될까요? 물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이나 경찰서에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권리를 누리고 싶어요.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혼자 여행하려는 건 내가 스스로 사람임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벌레로 변한 자기 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듯이 괴물로 변한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나 자신에게 적응하고 인정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닷가를 거닐며 해변을 즐기다가 횟집에 들어가서 회 한 접시 시켜놓고 술을 가득 따른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내가 만든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친구와 나와 연을 맺은 모든 사람과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지를 숙고하며 기억하고 싶어요.